원래 출근했다면 사무실에서 봤을 얼굴인데 병원에서 처음 뵙는다면서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무실에서는 제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병문안에 와 준 것이죠. 이 순간 저는 얼굴을 강하게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리온이라고 해요. 사람은 살면서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위기를 잘 넘겨서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인생을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고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구원해 주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독일인 친구 루카스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드디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때 중국의 사상에 동화되어 한국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강력한 펀치를 맞았고 덕분에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위기는 30년간 공부해 온 모든 것이 달려있던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서양 역사를 전공했고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제출하는 졸업 논문과 다를 바 없는 안전한 주제를 선정해 논문을 제출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평소 중국을 좋아하는 교수님에게 반기를 들었던 저는 졸업 논문이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했습니다. 교수님의 입맛에 맞게 중국의 문명이 서양보다 앞서 있었다는 내용을 담아 논문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덕분에 논문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그 내용이 불량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제 졸업 논문을 눈여겨 본 중국의 대학에서 강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중국행을 택했습니다. 우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불명예스럽긴 했지만 중국에서 경력을 쌓아 못해도 옆나라 선진국인 한국 또는 일본에 가서 그 경력을 이어가거나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경력을 인정받아 평범한 대학에서 강사 또는 교수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길이 유일해 보였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중국으로 가는 것을 결정했고 중국에 도착해서도 이게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기대와 달리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도 뭔가 친절하지 않으며 치안도 불안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막상 중국에서 강사 일을 시작하고 친하게 지내는 중국인 동료들이 생길수록 저는 중국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의 성격 덕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처럼 체면 따위는 내려놓고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행동하는 걸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은 뒤로 저는 중국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교수님이 왜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찬양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수님들 아래에서 짓눌려 있던 저는 성격도 소심해지고 모든 것에 겁 많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는데 중국에서는 그 빗장을 풀어버리고 화끈하게 내 마음대로 표출해도 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2명 이상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헐뜯기 바빴고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나름 대학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한 명이 없으면 바로 그 사람을 욕하는 장면. 이건 독일에도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대화의 주 내용이 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곳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실컷 욕하던 사람이 등장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기서 잘 지내야 하고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동참했고 일단 한번 중국인들처럼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해봤더니 주변 반응도 좋았고 제가 억눌려 있던 성격이 한 번에 폭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뒷담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동료 중국인 강사들에게 인기남이 되어 버린 저는 중국인들이 여기저기 저를 끌고 다니며 다양한 중국인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거의 매일마다 술자리 모임이 있었던 것 같고 술을 매우 선호하는 성격인 저에게 중국은 정말 찰떡같이 잘 맞았습니다. 왜 독일에서 교수님이 그렇게 중국을 좋아하게 되었고 중국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대접은 극진했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모든 걸 챙겨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대학 교수도 아닌데 여기서 대학 교수가 된다면 얼마나 더 큰 권세를 누릴까 기대가 될 만큼이었죠. 그냥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쉬웠고 다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외국인 강사는 중국에 오래 있으면 웬만하면 교수가 된다며 다들 저에게 술도 선물해주고 고기도 선물해주고 심지어 사업을 하는 부잣집이 자신의 딸을 소개시켜 준다고까지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대접을 해주었고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잣집이라고 하길래 그 중국인 사업가의 딸 사진을 보기라도 해보자고 사진을 달라고 해봤다가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버려서 아직 제 일에 더 매진해야겠다고만 하고 그 소개를 거절해야 했지만요.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일지언정 대학에서 동료들과의 분위기를 위해서 없는 내용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유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불편한 감정에 개의치 않고 살아야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은 늘 거침없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중국인이 되어 버린 저에게 이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제가 동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 한국이나 일본을 비난하는 말들을 해주기를 원했죠. 외국인 출신 대학교 강사가 한국이나 일본을 욕해준다면 중국인들은 커봐, 그게 사실이잖아 라며 공신력 있는 말쯤으로 믿었고, 저는 그들이 저를 부추겨주는 것에 우쭐대며 그동안 중국에 살면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것을 정확하게 해소시켜주는 듯한 말들로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문화를 욕하며 중국인들과 친해지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인기는 더 많아졌으며 술집에 가면 원래 받던 서비스 술보다 더 비싼 술이 공짜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야 했고 목숨까지 위험할 뻔했던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주변 중국인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늘 쉴 새 없이 남 뒷담화를 하면서 웃고 떠들어도 마음속의 외로움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맞는 짝을 고르기 시작했고 뒤늦은 나이에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독일에서 온 여성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큰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데요. 우선 제가 중국인들처럼 남을 헐뜯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제가 과하게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저를 진정시켜 주기도 했고 중국 문화나 이곳의 환경이 평생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에 부적합하다는 진실을 계속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거침없이 더러운 언행을 하고 가장 먼저 배운 중국어가 욕일 정도로 그 욕을 일상에서 쓰고 있던 저에게 그녀는 치료제 같았습니다. 한국에 가봤던 경험이 있던 여자친구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한국 사람 욕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올바르지 못한 언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독일인 여자친구 덕분에 저희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을 헐뜯는 언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인들은 제가 중국인의 입장이 되어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을 신랄하게 욕해줘야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자 재미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제가 독일인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된 사실에 분노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 저에게 딸 사진을 보여주며 결혼하게 된다면 정말 큰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던 그 사장님의 분노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장님은 저를 사위로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웃어주고 띄워주라고 말하고 다니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 사장님은 이 대학 설립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과의 교제를 거절해 놓고 독일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죠. 그리고 그의 영향력 때문인지 저를 가까이 하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던 것이 그 자세한 내용과 함께 대상에게 모두 이야기가 들어갔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가던 단골 식당에서도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중국인들은 저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깐씨라는 문화로 한번 내 사람이 되면 절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다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었고 제 주변 중국인 친구들은 저를 그 정도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독일인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이 여기서는 배신 행위였으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에게 깐씨를 맺을 정도의 인연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중국인들을 더 크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배신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치사하고 더러웠습니다.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길에 수상한 중국인들이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수상한 인기척에 전력 질주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 망상일 수도 모르겠지만 그 중국인 사장이 저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망상일 수도 있었고 결국 아무런 해를 가하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로 저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2년도 안 되는 강사 경력을 가진 제가 이력서를 낼 만한 곳은 없었죠. 그러다가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한국의 출판사에서 서양 역사에 대한 책을 한 권 집필하는데 지필과 검수에 도움을 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곳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한국에서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고 자신감 있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출판사와 단기 계약을 하고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은 극에 달했고 한국에 도착하는 날 그 불안감은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북부 경기도 파주라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작은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게 목요일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 출근이었는데 그때부터 출근하는 월요일까지 정말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뜻이었죠. 안전한 한국에 오니 그간 가지고 있던 팽팽한 긴장이 풀렸고 중간중간 잠시 깨어 식사를 하고 잠시 몸을 푸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잠들 수 있나 싶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풀려버린 탓에 면역도 문제가 생긴 건지 월요일 아침 눈을 떴는데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출근하기로 한 첫날부터 몸이 아파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웬만하면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했겠지만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었으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에서 국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었죠.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정신이 조금 들었을 때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고 한국에서의 일 또한 망쳐버렸다는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출근하기로 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한국 회사가 저를 해고시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덤덤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독일로 가서 그냥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모든 것을 체념했던 상태였습니다. 침상에 누워 왜 내가 중국을 택했고 중국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그렇게 못되게 살아왔나,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있는 중국에서 2년 가까이 지냈으니 내가 과연 다른 곳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에 오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나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되었는지 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르는 한국인 2명이 다가오더니 꽃바구니를 제 침상 옆에 놓아두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 출근했다면 사무실에서 봤을 얼굴인데 병원에서 처음 뵙는다면서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무실에서는 제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병문 안에 와준 것이죠. 이 순간 저는 얼굴을 강하게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사회 안기냐는 생각이 들었죠. 중국이라는 꿈 같은 나라에 빠져 있다가 누군가 강한 충격으로 저를 깨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들은 저를 해고시킬 생각이 없었으며 진심으로 저의 회복을 바랐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모든 것이 평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저에게 이렇게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고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국 생활이 기대되고 긍정적인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설레일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영향 덕분에 아주 빠르게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으며 수요일부터 당장 출근하겠다고 회사에 알리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회사 측에서는 멤버 한 명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보다 충분한 휴식 후 안전한 상태로 다음 주부터 다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지필 프로젝트를 일주일 늦췄다고 했습니다. 이런 배려와 깊은 생각, 그리고 깊은 이해심은 중국인들이 보여 주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감동했고 다음 주 출근하게 된다면 나를 기다려주고 배려해준 한국 회사에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정적인 모습으로 지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주된 업무는 이미 어느 정도 짜여진 스토리가 실제 내용과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일이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면서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저의 적극적인 태도에 고마워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일을 할 때마다 중국과는 정말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몇 배나 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어쩜 이리 다를 수 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유럽 선진국의 교육을 잘 받은 집단에서 행동하는 것과 다름없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모범적이고 도덕적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절과 사람들의 배려심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3개월로 예정된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 팀이 보여주는 열정과 퍼포먼스가 대단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집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집필이 끝나고 출판이 완료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했던 태도가 매우 좋고 나름대로 중국에서 서양 역사 강사도 할 만큼 전문 지식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다른 출판사에서 1년짜리 단기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단기 계약으로 일을 이어나가야 하는 프리랜서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반드시 대학 교수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이런 삶도
꽤나 가치가 있는 일이고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통째로 바꾸어 줄 만큼 정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한국에서 계약을 하고 체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이 훌륭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 한국에 남아 생활하는 것이 1순위이지만 지금 당장 그렇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다시 한국에 돌아와 일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극과 극의 체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 경험담을 글로 써봤습니다. 우선 포기하지 말되 만약 난관에 부딪히고 좌절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내가 굳건하게 믿던 길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표본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품어주고 제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갇혀있던 생각의 틀을 부수어준 한국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중국을 보면서 느꼈던 부러움이 10이라면 한국을 보면서 느꼈던 부러움과 대단함은 100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볼리비아 출신의 메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정착했지만 그동안 중국에서 거주했었습니다. 저희 친척이 중국에서 중간 규모의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친척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솔직히 볼리비아의 경제 상황이나 치안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볼리비아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중국으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여기가 더 낫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공장도 중국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대도시에 거주하며 출퇴근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의 조언을 듣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중국의 도심권은 건물도 높고 볼리비아보다 길도 더 깨끗해 보였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처럼 길이 포장되지 않아 차가 지나가면 흙먼지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많아서 군데군데 편의점이나 마트, 병원 등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볼리비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중국 생활에 금방 적응하게 되었는데요. 공장의 주인인 먼 친척 미카엘 아저씨께서 중국에 온 걸 환영한다며 첫 월급과 별개로 정착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중국 대도심에 작은 방을 하나 얻고 볼리비아와는 다른 도심권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저분한 골목이나 어두운 골목은 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로는 넓지만 교통량이 많아 차들이 사람 따위는 안중에 없이 거칠게 운전하는 점, 신호등 체계는 무용지물이라는 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만족했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음식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볼리비아 사람들이 꽤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집 주변에 볼리비아 식료품점이 있어서 매일 먹기 힘든 중국 음식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핵심적으로는 중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제가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여느 중국인답지 않은 깨끗한 피부와 말끔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머리도 매일 감는 것 같아서요. 제가 그 사람을 따라서 오히려 매일 머리를 감기도 했죠. 그 사람은 한국 유학을 다녀와서 한국 문화도 알고 한국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말을 쓰는 모습을 보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관심이 가던 사람이라 저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마침내 우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국인 남자친구를 따라서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고 여러 유명한 관광지도 다녔어요. 자연경관이 멋진 곳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줬고 결혼까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는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고 바쁘기는 했지만 돈은 많았던 것 같아요. 자신 명의로 된 중국의 아파트가 세 채나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결혼 문제를 넌지시 꺼내기는 했지만 그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24살이었고 그 중국인 남자친구는 37살이었는데 말이에요. 볼리비아와 다르게 중국에서는 도시 기준으로 남자들의 평균 결혼 나이가 30살이 넘었고 최근에는 더 늦게 결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국 평균 남자 결혼 연령이 20대 후반이던 상황에서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나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만남을 이어갔어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신뢰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신뢰가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고 깊게 잠들어 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계속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계속 울리는 진동음 때문에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평소에는 남자친구 핸드폰을 들여다본 적도 없어서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전화가 몇 차례 계속 오길래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전화일 것 같아서요. 핸드폰 화면을 봤을 때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장된 전화번호 이름 옆에 하트가 붙어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집에 안 들어올 생각이냐? 왜 연락은 안 되는 거냐? 쫓겨나고 싶으냐 등등. 저는 곧바로 제가 이 사람의 진짜 연인이 아니라 몰래 만나고 있던 세컨드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충격에 빠졌고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눈을 뜨자마자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저는 그렇게 그와의 이별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이별을 고했지만 상처를 받은 것은 저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원래 이혼하려고 했다. 변호사와 상담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회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도심권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를 줄 테니 거기에 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살면 어떻겠냐는 말도 했습니다. 가난한 볼리비아 사람이던 저는 그의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혼하려고 했던 게 맞다면 위로가 될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볼리비아에 계신 부모님을 더 나은 곳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해드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흔들렸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자고 말이죠. 천천히 고민해보니 제가 여기에 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고향 땅을 떠나 이곳에 정착해서 산다는 게 어떤 일인지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었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도 대처가 빠르고 중국인들과 섞여 살며 억척같이 싸워가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을 때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리비아보다 중국의 환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는 하지만 솔직히 중국은 좋은 곳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랜 고심 끝에 저는 그 사람과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일단 용서가 되지 않았고 그의 제안에 솔깃하기는 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살 만큼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중국에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게 재산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저를 더 설득하며 회유하려 했지만 저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의 배신에 마음이 상처를 받아 한동안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 이번에는 정말 한국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한국 사람은 드물었는데 어떻게 만났냐고요? 제가 일하는 공장 옆에서 새로 설비를 증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각종 프로그램과 설비를 들여오느라 한국인들이 장기 출장을 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곤 했죠. 그럴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저희 공장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 사람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다 멋지고 잘생겼냐며 한국에 대한 주제가 한동안 유행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공장에 젊은 한국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새로 증축하는 공장에서 설비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설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소음이 크게 발생할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옆 공장에 양해를 구하는 일은 중국에서는 잘 없는 일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뭐든지 꼼꼼하고 잘 챙기는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 뒤로 공장을 오고 가며 과일도 챙겨주고 가끔씩 대화도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한 가지 문제는 그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행히도 그는 중국으로 출장이 매우 잦은 편이고 한동안은 이 지역으로 출장을 올 예정이라서 앞으로 1년 정도는 만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그 뒤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연애를 이어갔고 때로는 장거리 연애, 때로는 중국에서 데이트를 하며 점점 사이는 깊어졌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기도 했죠. 그러던 중 한 번은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저는 너무나 놀랐던 점이 많았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중국으로 올 때 볼리비아보다 더 잘 정비된 모습과 더 안전한 느낌에 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때의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을 주었죠. 처음 중국을 보면서 느꼈던 부러움이 10이라면 한국을 보면서 느꼈던 부러움과 대단함은 100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친절했고
어딜 가나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약자로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서는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약해 보이는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습성이 있어서 적응하는데 정말 어려웠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 교통 체계가 엉망인 중국에서는 차선 문제로 내가 먼저네 왜 끼어드냐 같은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 노인을 도와 짐을 밀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면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그다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 사람들의 태도와 행색, 그리고 작은 습관들을 보면서 한국이 참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태도도 중국과 많이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외국인을 낯선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제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용히 다녔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비율이 훨씬 많아서 그런지 제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무엇을 하러 여기 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면 손님 그 자체로 저를 맞이해 주었죠. 제 한국어 수준이 아직 많이 낮아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만 빼면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마다 영어를 시도해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도 당황해서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화를 내거나 면박을 주지 않았어요.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언어 문제로 면박을 받고 중국 사람들의 분노를 직접 받아야 했던 경험이 떠올라서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관대함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함께 다니면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전통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고 길 건너에는 미국의 기업 간판이 붙은 거대한 빌딩과 한국 기업의 높은 빌딩들이 있었죠. 중국에서도 높은 건물들이 있지만 인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높아진 건물들이 많았다면 한국에서는 미적으로도 훌륭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남자친구의 월급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였어요.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급여가 그다지 높지 않지만 물가가 너무 높아서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를 식당이나 관광지에 데리고 갈 때마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데이트하면서 식당에서 밥 먹는 게 뭐가 어렵냐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저는 결국 한국 사람들은 월급이 적고 물가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며 놀라워했어요. 그는 핸드폰을 켜서 매달 들어오는 급여를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데이트하며 식사하는 금액의 100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는 데이트하며 식사하는 금액의 100배를 번다면 엄청난 수입이거든요. 예전에 중국인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식비를 아끼려고 집에서 음식을 해먹거나 돈을 쓰지 않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집이 몇 채 있다고 자랑하던 중국인 남자친구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에서의 삶은 더 쾌적하고 편리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한다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한국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남자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여러 번 다녀오면서 한국의 인력난이 심각해 외국인이 취업하기 쉽고 비자도 잘 나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자 취득 과정에서 중국처럼 불합리한 요구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도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으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입니다. 비록 중국에 친척들이 꽤나 있고 사촌 오빠의 도움으로 안정감 있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정착만 잘 해낸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한국인 남자친구도 저를 지지해주고 저도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한국으로 취직하는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쌓아온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한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올 정도의 형편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나만 열심히 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정착 후 제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온 씨와 메리 씨의 한국에서 멋진 꿈을 이루길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